1982년 8월 영국령이었던 때에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로씨라는 사람이 여기 시내에서 사진 인화점을 한단 말이야. 이때는 카메라가 비싼 물건이라 전문 사진사나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시설이 적었어. 그래서 로씨 가게는 카메라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찾는 단골 장사를 했던 건데요. 어느 날 로씨의 가게로 젊은 남자가 사진 현상해달라고 필름 몇 통을 맡겨. 자주 오는 손님이라 뭐 받아주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대. 가져오는 사진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지. 기괴한 물건들을 찍고 뭐 하여튼간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컨셉의 사진들이에요. 로씨가 현상할 때마다 좀 섬뜩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고 해. 근데 단골이잖아. 돈 벌려면 받아줘야지 어떻게. 로씨는 이 자본주의에 굴복해서 그냥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필름을 받아줍니다. 며칠 뒤에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제 저녁이야. 가게 문 닫고 이날 손님들이 맡긴 필름을 현상하는데 씨발! 며칠 전부터 이 현상하는 기계가 좀 오락가락 했거든요. 결국 이날 고장이 났어. 하필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이거 수리를 맡기기도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든 현상을 해야 돼요. 장사가 뭐야. 신뢰잖아. 로씨는 손님들이 맡긴 필름을 무조건 약속한 날짜까지 현상해 놔야 된다는 생각에 늦은 시간이지만 급한 대로 알고 지내는 다른 인화소 사장님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사정을 듣더니 도와주겠대. 다음날 로씨가 필름 들고 이 사장님네 갔어요. 로씨 가게보다 더 큰 대형 인화소야. 이러는 직원도 많고. 다들 사이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이따 저녁에 오래. 로씨가 다행이다. 왔다시는 역시 럭키가이라는 하면서 자기 가게에 돌아가서 기계를 고쳤지. 다행히 금방 고쳤고 잘 돌아가요. 아는 사장님도 마침 연락 와서 인화 잘했다고 사진 찾아가래. 로씨는 이렇게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말 지나갔고 1982년 8월 17일 화요일이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필름을 맡긴 이 희한한 정신세계의 청년이 사진 찾으러 오는 날이야. 여기서 이제 이 남자 시점으로 설명을 계속 하자면은 약속 시간 맞춰서 인화소 들어왔지. 가게에 웬 남자 손님이 먼저 하나 와 있더라고. 이 사람이 또 자기 보자마자 람고완 씨 필름을 맡긴 사람 맞나요? 이래. 이름이 람고완이거든. 나 람고완 맞고 그 사진 다 내 거 맞는데 당신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경찰이라고 밝히는 거야. 람고완은 아니 경찰이 나를 왜 찾아왔지? 생각하는데 고개를 내려보니까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대. 람고완은 왜 체포됐냐는 거야. 이유는 뭐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맡긴 필름들 때문이거든요. 로씨는 그동안 람고완 이 새끼가 정신세계가 좀 특이한 줄로만 알고 문제 삼지 않았어. 기계 고장으로 로씨가 다른 인화소에다가 필름을 맡겼잖아. 여기 직원들이 람고완의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럼 씨발 거 무슨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하냐고. 대충 보면은 무슨 고기 덩어리 사다가 찍은 것 같고 뭐 좀 엄청 디테일하게 만든 마네킹으로 희한해 자세들도 그런 요상한 분위기를 연출한 사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거 보면은 토막살인이 생각나는 존나 기분 나쁜 사진들이었다는 거야. 이 사진을 뽑은 인화소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화실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이 사진 저 사진을 보게 되는데 람고완의 사진이 좀 이상하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이거 진짜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야. 처음엔 뭐 장난같이 얘기를 시작한 건데 볼수록 진짜 같아. 그렇겠지. 맨날 사진 뽑는 직업인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거란 말이야. 사진 보고 막 토하는 사람도 나타나니까 이거 다들 진짜구나 생각을 했어요. 토해가며 사진 인화하던 직원이 이날 퇴근하고 경찰서 갔어. 의사들은 환자에게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은 신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진찰하면서. 사진 인화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괜히 내가 신고했다가 오히려 귀찮은 일만 생기고 막 아침에 경찰서 오라 그러면 출근도 제때 못하고 경찰들이 막 가게에 들락거리는 거 괜히 사람들에게 보여줘봐야 좋을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신고한 거는 이게 살인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도 뭐 사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신은 많이 봤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연출됐다고 보기 좀 힘들었어요. 진짜 시신이라는 생각에 람고완 체포를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날 람고완이 로씨 가게에 오는 시간 맞춰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람고완이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는 동안 다른 형사들은 얘네 집을 가봤어요. 집에 람고완 남동생 그리고 아빠 2명 있더라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람고완이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이 집으로 무슨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부 확인만 잠깐 하고 돌아가겠다 그랬어. 동생이랑 아빠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문 열어줬죠. 일단 들어가니까 집이 어둡고 지저분했습니다. 수상한 거는 람고완의 침대 밑에서 나오는데요. 페트병 몇 개가 있었어, 침대 밑에. 뭘 투명한 액체에 담궈 놓은 거야. 이걸 발견한 경찰이 저기요, 여기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다들 와가지고 봤더니 이게 이 새끼가 여자 성기를 잘라가지고 포르말린에 절여둔 거더라고. 람고완이 이걸로 이제 살인 혐의를 받는 거죠. 아빠랑 동생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체포했어요. 이게 한때 홍콩에서 엄청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유리병 살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람고완은 비 오는 날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었지. 이 새끼야.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읽으면 뭐 임관운 이 정도 된대요. 그냥 람고완으로 할게. 1955년생 홍콩 삼수이포라는 데서 평범한 집안 아들로 태어납니다. 2살 때만 해도 집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이 살았는데 아빠가 실직한 거야.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책임을 지금 전혀 못 지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맨날 술만 처먹어. 그러다 알코올 중독 걸리면서 술 먹고 가족을 패는 새끼가 돼요. 남편이 하도 지랄 같으니까 엄마가 애들까지 버리면서 도망갔거든. 이제 람고완이 엄마가 맞던 것까지 2배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애비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애가 2살이잖아. 그냥 들어서 벽에 던져. 벨트 풀러서 막 채찍 마냥 때리고. 그나마 둘째는 아빠 비위를 좀 잘 맞추는 편이라 뭐 유치원생 정도 됐을 때 람고완만 맞으면서 살았어요. 항상 몸에 피딱지가 있었대. 이지랄 병인데도 또 이 아빠를 좋다는 여자가 많아. 희한하게. 그래서 재혼을 하면은 또 금방 이혼해요. 람고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냐. 맨날 아빠한테 두드려 맞다가 어느 날 모르는 아줌마 와가지고 내가 네 새엄마야 이러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아줌마 사라져 있어. 그리고 또 맞으면서 살다 보면 다른 아줌마 오고 18 집구석 개판이야. 람고완이 어릴 때부터 하도 맞다 보니까 머리를 또 여러 번 다칩니다. 피도 났는데 전두엽 손상이 있던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들의 어릴 때 특징 중 하나가 전두엽 손상이죠. 사회성 떨어지고 다른 사람 감정에 무감각해집니다. 얘가. 당연히 뭐 학교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아빠가 고등학교는 보내지도 않아요. 지 책임이잖아. 근데 애한테 성적 핑계 대면서 너 씨발 이럴 거면은 일이나 배우라고. 아는 사람 에어컨 수리 공장으로 애를 보내버려요. 중학생인데. 람고완이 이때부터 자기 선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또래에 비해는 돈을 빨리 벌기 시작했잖아. 돈이 좀 생기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뭐 옷도 사고 뭐 택시도 타보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보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되죠. 이런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별 문제 없었어요. 얘가 어릴 때는. 아빠한테 맞은 거 빼곤. 그래서 나름 평범하게 살아. 그런 대로. 근데 씨발 속으로는 뻘짓거리를 상상하는 거야. 아빠가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끼 19살 때인데 새엄마가 딸이 있어요. 얘를 그렇게 훔쳐봐가지고 이혼을 당했던 겁니다. 이상 성욕을 드러내고 있던 거지. 1975년 20살인데 이제는 아예 범행 욕구를 못 참아 지나가는 여자를 칼로 위협해 공중 화장실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해요. 다행히 이 여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비명소리를 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미수범으로 체포됩니다. 이게 경찰에 처음 체포된 사건인데 정신검사해보니까 문제가 있대.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됐어요. 여기서 한 3년 치료받다가 다시 나왔어. 그냥 멀쩡하게. 제일 먼저 뭘 했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람거완. 원래는 람곽유였는데 개명 붙어있다는 게 뭐야?
일종의 신분 세탁이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미 경찰에겐 요주의 인물로 찍혔을 테니 계속 범죄를 저지르려면은 뭐 취직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간 택시 기사가 됐어. 굳이 지가 야간을 선택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다들 기피하는 시간대인데 아니 젊은 애가 와가지고 야간하겠습니다. 저 야간 원툴, 야간 고고, 야간 2개 해제 이러니까 어이구 어린 놈이 성실하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좋게 봤어. 알고 보니까 이게 씨발 람고안의 범행 준비였던 거죠. 야간 택시 기사가. 심야 시간에 택시 운행하면 손님이 누구겠어? 다 술에 취해 있어. 여자 손님들은 막 타자마자 뒷자리 기대듯이 누워가지고 잔다고. 그럼 얘가 룸미러로 이렇게 막 힐끗힐끗 보면서 운전해요. 관음증인 거잖아. 이 재미로 택시했던 거야. 그러면서 택시니까 또 홍콩 여기저기 돌죠. 지리감을 익혀요. 이렇게 돈 좀 벌다가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사진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카메라가 비싼 물건이에요. 지금도 뭐 성능 좋은 건 비싸지만 그때는 귀한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 람고안이 택시로 그동안 모은 돈 털어서 이 카메라를 샀고 사진 동호회를 가입해요. 처음에는 주로 풍경이랑 인물 사진을 찍었대. 근데 이 새끼가 몰래 확대해가지고 여자 가슴을 찍는 거야. 인화할 때는 또 멀쩡한 것만 뽑아서 주고 여기에 재미가 들린 거지. 이걸 또 철저하게 숨기지도 못해. 동호회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새끼 여자 도찰한다. 하지만 굳이 문제 삼진 않아. 왜? 내가 찍히는 게 아니니까. 람고안이 이거 몇 달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 중 하나잖아요. 금방 실증이 나요.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원한다는 데 있지. 그게 결국 살인으로 가는 거잖아. 사람을 이제는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다시 또 번 돈 다 털어서 이번엔 캠코더 삽니다. 이제 뭘 찍냐? 이 새끼가 그동안 개발세발 뭐 찍긴 했지만 사진에 나름 빠지면서 작품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추구하는 소재, 가치관이 생겼어요. 캠코더도 샀겠다. 이제는 이런 의미를 담은 영상만 찍겠다는 거지. 그게 죽음이야. 이거는 이제 람고완을 소재로 나왔던 영화 장면입니다. 오해도노. 람고완이 연출된 죽음도 아니라 실제 죽은 사람을 웬만하면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진 여자 사진을 찍고 싶었대. 그걸 실현한 게 이번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새끼 있었잖아요. 이동식이라고 여자를 독살한 뒤 죽어가는 과정을 찍었는데 람고완이가 더 심해. 얘는 아예 지 손으로 죽이면서 영상을 찍었다는 거야. 자, 이제 람고완의 범행 좀 알아볼게요. 과정을. 1982년 2월 3일 비가 왔어. 새벽 4시. 야간 운행을 하다가 홍콩의 시내 주점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를 태웁니다. 이 사람인데 반무대 가수래. 22살 첸평란이라고. 이날 공연도 하고 관계자들이랑 뒤풀이도 하고 집에 가려고 탄 택시가 람고안 차였던 거야. 람고안이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막 룸미러로 관찰했지. 첸평란이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누니까 아, 오늘 이 여자구나 찍었어. 자기가 잘 아는 인적 드문 장소로 운전해 갑니다. 여기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전깃줄로 목을 졸라 죽여요. 첫 번째 살인이었고 이때 자기가 무슨 위대한 지배자가 된 것 같은 쾌감이 있었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개또라이 짓이 시작되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와요. 이 새끼가 시신을 들고 들어와. 일단 가족은 자니까 안 들키겠다 싶어서 소파 아래에 숨겼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미친놈이 시신을 들고 집까지 올 수가 있냐? 아니 당장 트렁크에 숨겨도 되잖아, 택시에. 얘는 목적이 촬영이잖아. 다음날 아침 동생과 아빠가 출근하고 빈집 되니까 챔평란을 다시 꺼내서 옷 벗기고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코더를 쓰는데 화장실 앞에 설치했어요. 시신을 화장실 들고 가서 토막 내는 거를 녹화하는 거야. 그중에 성기 잘라서 페트병에 담고 썩지 말라고 술을 부었대. 포르말린이 아니더라고. 자기가 살인의 증거를 기념품으로 남긴 거죠. 나머지 시신은 다 토막내서 신문이랑 비닐봉지 대충 싸가지고 택시 운행하다가 사람이 없다 싶으면 그냥 던져버려. 그냥 강가 공원이나 숲 이런 데다가.
나중에는 첸평란의 시신이 강가에서 결국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물에 떠가지고. 근데 이때 기술로는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DNA 검사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사건이야. 그럼 람고안의 첫 살인은 일단 성공이죠. 바로 재미 들려가지고 다음 범행 준비하는데 이제는 수갑도 챙기고요. 수술용 칼도 들고 다닙니다. 손님으로 만만한 애가 누구 타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범행이 시작되는 거야. 3개월 만에 기회가 왔어요.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 알바하는 31살 여잔데 새벽 5시 20분에 이날 또 하필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대. 그래가지고 얘가 돈 아까워서 택시도 잘 안 타는 애인데 너무 늦었으니까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택시를 잡았는데 그게 람고완 차야. 람고완이 또 바로 칼로 위협해서 수갑 채우고 첫 살인 때처럼 전깃줄로 목을 조릅니다. 그 뒤로는 똑같아. 집에 또 들고 가서 가족들 없을 때 토막내고 병에 담아 보관하고 당연히 촬영도 했고 촬영한 테이프에는 엄격한 비밀이라고 이제 제목도 써붙여요. 시신은 출근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묻었고 이렇게 같은 수법으로 4명을 죽였어. 근데 이 새끼가 결국 침대 밑에 숨겨둔 페트병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다 확인됐고 영상도 압수되고요. 지도 진술 다 했고 뭐 이제 경찰도 입증에 무리가 없어 보여요. 이 새끼 말로는 3번째 피해자는 시신을 일부 먹기도 했고 4번째는 시간도 있었대. 람고와는 주로 비 오는 날 밤에 범행을 저지릅니다. 비가 오니까 밤에 사람도 적고 피해자 비명도 잘 안 들리겠죠. 그런 날을 골랐던 거예요. 비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피해자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증거를 자기가 직접 남겨가지고 이제 범행이 입증된 건데 촬영만 없었으면은 체포는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하도 희한한 사진을 맡겨버리니까 사진관에서 신고를 안 하고 백이냐. 경찰은 이 정도의 일을 혼자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집안 조사하다가 동생, 아빠 같이 체포했던 건데 가족은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 람고안도 가족 진술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뭐 풀려났죠.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이 새끼는 한 집에서 가족이 사는데도 시신 토막 내고 인육 처먹고 시간했다는 거잖아. 이걸 다 찍어서 남겨뒀고 진짜 개또라이 아닙니까? 뭐 증거도 너무 빼박이지만 이 새끼도 딱히 숨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 다 말하는데 첫 살인부터 죄책감 같은 건 없었대 지에게. 피해자가 스피어 우먼이라 택시에 타는 순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늘 대신 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거야. 2번째, 3번째부터는 뭐 살인에 중독돼서 재미로 저질렀고 4번째 피해자는 미안하대. 얘가 17살이었거든. 아직 어린애인데 자기가 왜 지금 생각해도 걔를 죽였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홍콩에 되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이때만 해도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을 주기적으로 죽이는 새끼가 있긴 했죠. 그래도 그거는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 뭐 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아니면 원한 때문에 여러 명을 죽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었지. 람고안 이 새끼처럼 정신적인 문제로 감정 해소를 위해 재미로 저지르는 그런 시리얼 킬러의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람고안 이 새끼가 홍콩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뭐 당연히 사형 나왔고요. 이때가 영국령이라 선고는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집행은 무기한 중단돼 있던 시기였어요.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66년이었대. 그러다가 93년에 폐지됐고 그래서 사형 받긴 했지만 사실상 무기징역입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가석방 신청을 뭐 수십 번 했다는데 다 잘려가지고 지금 70살이고 홍콩의 최장기간 복역 중인 사형수라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최근 사진인데 보면은 뭐 빨람이 앙상하죠? 피들스틱 마냥. 근데 또 서 있는 거 보면 정정해. 그런 거 봐서 한 15년 이상은 더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서 가는 거죠. 그런 새끼예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